라는 말씀은 제목이 이거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화학물질 안전. 네. 여러분들 화학물질 피해를 많이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좀 막아보자, 예방하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준비하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전문 강사분들이 오실 텐데 그 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 체계, 법에도 많아요. 이런 화학물질 관련해서 화학법, 화학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는 피해를 보는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걸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좀 배워두시면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이크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럼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학물질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주기율표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가요? 네, 다들 기억은 나시나요? 이거 옛날에 막 이거 외우는 노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를 공부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화학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사람 몸, 우리 몸도 쪼개면 다 이런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쨌건 이 세상 자체가 수많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예를 들어 이 H가 뭐죠? 첫 번째 있는 H가 뭘까요? 수소요. 네, 수소죠. 수소는 요새 광고에도 막 나오죠. 우주에서 제일 많은 물질이니까. 그러는데 이거 수소가 뭐 위험할까요? 별로 안 위험하죠. 근데 수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는 수소 분자 두 개가 붙어서 H2가 된 거잖아요. H2는 잘 터지기로 유명한 물질이죠. 폭발이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거 자체로 굉장히 독성이 높은 것도 있어요.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비소 이런 거는 먹으면 죽죠.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을 것 같고 옛날 쭉 둘러보니까 저보다 다들 연배들이 높으신 것 같은데 옛날 얘기를 하면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들 해보셨습니까? 네. 사고들 많이 치셨나 봐요. 네, 화장실 물 청소하다 보면은 화장실 구멍이 안 내려가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저도 경험했던 건데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선생님을 부릅니다. 물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기다려봐. 그러더니 뭐 갈색 통을 갖고 와요. 그리고 막 붓죠. 구멍에다가. 좀 있으면 뻥 뚫리죠. 그게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였죠? 네, 염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미친 짓이죠. 염산을 하수도에다 들이부었으니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그 들이붓다가 뭐 묻으면 또 어떻게 될 거며. 근데 이게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들한테 수영장 청소를 시키는데 노건대가 안 빠진다고 염산으로 청소를 시켰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한 35% 정도의 염산을 썼다고 합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피해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그 일을 했던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겠죠. 당연히 작업했던 분들 막 구토 나고 그래서 병원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많은 보복을 해도 38% 정도 염산을 쓸 거면 써도 안 되는 거지만 완전 1급 보호구를 쓰고 해야 되는데 고작 수영장 청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보호구도 없이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 문제가 생기면 그 직접적인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소수의 인원들이 받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하수구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주변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이거를 이제 이 공장 안에 있던 분이 그 동네 분이었던 거예요. 동네 분이 야 이거 우리 논이랑 밭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이제 외부에 알린 거죠.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뭐 그 발설한 사람 잡아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둥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렇게 피해가 인근 주민들하고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뭐 직접적인 피해는 아닌데 자기들 병원에 가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농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조금 더 퍼져나가면 이제 이게 아산 공장이니까 아마 하수 타고 가면은 사표 뭐 이런 데로 빠지겠죠. 거기에 이제 염산이 풀리는 게 되고 뭐 당장에 뭐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에 문제가 생길 거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겠죠. 네, 화학물질의 위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농도는 옅어질지 몰라도 점점 범위는 넓어지고 피해는 누적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것도 이제 이미 몇 년 전 자료예요. 44,000종이라고 하는데 매년 300종이 신규로 진입. 왜냐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주기율표에 있는 거를 이것저것 막 섞어보는 거죠. 기업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거 섞어봤다가 꽝 터지면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근데 섞어서 뭐 쓸만한 용도가 생기면 이걸로 뭐 청소를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되면 또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300개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위험들을 다 체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다, 화학물질의 위험이라는 거. 그럼 이 화학물질이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방식이 너무 다양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위해성, 환경 위해성. 물리적 위험성은 말 그대로 이 화학물질이 불이 나거나 터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 위해성은 이 물질 자체가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들이마셔가지고 질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조금씩 섭취를 하고 몸에 들어왔는데 그게 발암물질이어서 나중에 암이 생겼다거나 이런 식의 위험. 그러니까 위험의 방식과 종류, 기간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된 거예요. 환경 위해성. 환경은 법에는 이렇게 수생 환경 위해성만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뭐 물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화학물질 들어가고 그러면 땅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죠. 토양도 그렇고 생물들도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뒷페이지 보시면 좀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관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는 항목들이에요. 이런 위험성이 어떤가라는 것들. 근데 뭐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위험성 같은 경우는 인화성. 인화성은 뭐죠? 불이 잘 붙는 거죠.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산화성은 이제 조금 다른 불이 잘 붙는다기보다는 걔 때문에 이제 불이 더 활활 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산화성이라고 하고요. 자기 물 반응성 물질이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좀 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삼보산업 화재 사고 기억나시죠? 거기 불이 왜 났었죠? 맞습니다. 알루미늄이 대표적인 물 반응성 물질이에요. 물의 반응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특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열려있는 위험들이라는 거예요. 건강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은 뭐 급성, 독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피부에 묻었을 때 피부가 부식된다거나 자극을 받는다거나 눈, 호흡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이제 발암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정 표적 장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딱 특정한 장기에만 손상을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민주노총의 금속노조에서 한번 조사를 쭉 해가지고 드러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흔히 공장에서 쓰시는 코팅 장갑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목장갑에 빨간 코팅 말고요, 그냥 통째로 코팅되어 있는 장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간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걸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더라고요. 그런 물질들이 있는 거죠. 섭취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간에 다이렉트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물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요하게 드릴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법에 정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물리적, 생물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암성 분류가 없는 물질은 발암성이 없는 물질이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1급 발암 물질, 2급 발암 물질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거는 국제암학회에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1급은 확실하다. 이건 100% 발암 물질이다라고. 2급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3급까지 있는데 3급도 아니다는 아니에요. 이거 배제할 수는 없다.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발암 물질, 우리가 소위 발암 물질이라고 밝혀진 게 있고 안 밝혀진 게 있는데, 이건 안 밝혀진 거지 발암 물질이 아니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출 기준. 노출 기준 어디 법에 정해져 있죠.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근데 이거 안 넘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차차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이제 노동건강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산업재해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데요. 그것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 관련된 것들은. 거기 보면 보호구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법에, 보호구는 최후의 수단이다. 보호구가 필요 없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걸로 안 될 때 보호구를 착용해라 라고 있거든요. 마스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새 우리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고, 다들 점점 더 강력한 마스크를 찾고 막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거를 쓰고 있는 게 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 보호구는 최고의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것도 이건 오해들이 있고,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거 아니면 괜찮다.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규정이 얼마나 규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발암물질은 몇 가지인가. 노동부는 노동 현장에서 쓰는 물질 중에 56가지를 발암물질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만든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는 464가지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환경부는 모르겠어요. 몇 개로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이건 발암물질이다,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발암성 위상이라는 겁니다. 발암성 위상이라는 것들이 비발암성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발암성이 완전히 없다고 밝혀진 물질이 있거든요. 유해 환경 개발을 위해서 이런 원칙을 좀 적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안전하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 당연한 얘기죠. 가습기 첨사 같은 거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의심하고 위험한 걸로 간주를 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원칙들이 잘 안 지켜지죠.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와닿는 얘기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 안 보입니다. 그러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하고 있으면. 네,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단체들한테는 많이 와닿는 얘기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찮은 얘기겠어요. 자기들 느낌 이거 발암물질 나머지 아니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편한데 계속 이것도 의심해라 저것도 의심해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출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고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노출 기준이란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입니다. 공사 중 32kg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30kg면 뭐 저 정도면 좀 안전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32kg로 오는 차한테 치이면 다치잖아요. 그죠? 이건 10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게 지 혼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것저것 막 섞여 있죠. 그러면 A라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도 맞췄고 B도 맞췄고 C도 맞췄어. 아슬아슬하게 맞춰놨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할까요?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어렵게 말을 써놨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해와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뭐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전자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전자회사 가면 납을 쓰는데요. 납이 이렇게 화장품 크림처럼 돼 있어요. 그걸 막 섞어서 쓰는데 남들은 다 괜찮은데 딱 한 사람만 그거를 작업을 하고 나면 막 부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게 이 납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었거든요. 비싼 거 쓰면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이게 뭐 어지간한 막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괜찮다, 평균적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해서 그게 안전한 거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해화학 물질이 확 퍼졌어. 근데 기준치는 안 넘은 정도로 퍼졌는데 그 중에 중환자가 있었다.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 기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출 허용 기준은 모두에게 안전한 기준도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모든 물질에 대한 기준도 아니고 모든 경로에 대한 기준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알아두실 거는 이 노출 기준이라는 게 달라요. 노동부 작업환경 기준하고 일상 대기환경 기준하고 좀 다른데 어느 게 더 허용을 많이 해줄까요? 어느 게 더 깐깐할까요? 대기환경 기준이 좀 더 깐깐해요. 노동자들한테는 좀 서러운 얘기인데 니들은 거기서 일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깔려 있는 거예요. 먼지 나고 화학물질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일반 대기하고 똑같이 하면은 일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기준이 뭐냐? 보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어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이거는 딱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40몇 가지, 이거는 100몇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5월달에 하나토탈에서 SM 유증기 유출 선고가 났었죠. 그때 저희가 특단같이 그 방재센터에 처음 갔을 때 했던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M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다. 그 40몇 가지, 100몇 가지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유해화학물질이 아니어서 우리는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유해화학물질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리고 그 밖에도 유해성이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그러면 SM 유해화학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예. 법대로 하면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밖에도 다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공무원들 방재센터에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유해화학 물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일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1년에 300개씩 화학물질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먹고 죽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통과비용한 물질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저기 정해진 물질 아니라고 해서 유해화학 물질 아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법대로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취급을 해주자라고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산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서산시에서 밝힌 서산시 현황인데요. 업종은 이렇게 있고 환경화학사고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22개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가 중요한 건 우리 서산에서 이 정도로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의 13%, 유통량의 7%, 취급량의 12%, 사업장 개수로는 17%. 이렇게 좀 이 서산이라는 조그마한 도시, 아마 대산 때문이겠죠? 대산 석유화학단지. 전국에서 뭐 순위권을 달리는 화학단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몰려있고 그만큼의 위험이 있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환경사고, 화학사고 합쳐서 통계를 낸 것 같고요. 일단 화학사고 통계를 좀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 통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계가 좀 부실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사고가 몇 가지 있었죠. 돌아보시면 4월 18일 날 도로상에 패널이 유출됐다는 사고가 있었죠. 이거는 패널 싣고 가던 차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 사고가 있었고 이번에 한참 시끄러웠던 하나토탈 SM 유증기 유출 사고인데요. 이 사고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토탈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이윤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님이 3강에 와서 이 사건 가지고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도 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사고입니다. 오일뱅크라는 곳에서 작업 도중에 황화수소에 중독 주식해가지고 쓰러지셨다가 거의 한 달 정도 후에 돌아가신 그런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들이 있었고 이 화학물질 안전원에 가면 화학사고 통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회를 해봤더니 이렇게 6건이 나와요. 과연 6건 뿐이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통계의 문제는 첫 번째는 어디까지 화학사고냐라는 겁니다. 삼부 산업에 화재 났었죠. 그런데 그 화재 때문에 보시면 알루미늄 농도가 최대 28배까지 나왔대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 통계에 빠져있어요. 그냥 이거 화재래요. 화학사고가 아니고 불이 난 거기 때문에 화학사고로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피해는 알루미늄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초미세먼지, 그 주변에 중금속 이런 피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이 행정에서 통계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냥 빼먹었네 이게 아니라 그럼 이 통계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그 고려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매한 거. 이건 사고는 아닙니다만 서산 대산화학단지에 가면 벤젠 농도가 2배가 높다고 해요. 벤젠은 아시죠? 1급 발암물질인 거. 이게 사고가 나지 않고서 벤젠 농도가 저렇게 높아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저기 저렇게 높은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꽝 하고 터져가지고 벤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일상적으로 이제 벤젠이 계속 새고 있는 건가? 이건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사고가 나고 그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사이클도 이루어져야 하냐. 사고가 100%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사고가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고 그 사고에서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똑같은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고 예방을 어떻게 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라는 것들도 있고 근로감독, 안전감독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화재, 폭발 이런 화학사업장 사고가 꽝 터졌을 때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니들은 뭘 하든 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고 요걸 허가를 받으면 그때 해라. 공장을 새로 짓던 뭘 새로 가동을 하던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근로감독이나 안전점검은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평소에 예방 조치를 하다가 사고가 빵 터져요.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물질이 퍼지지 않도록 방제를 해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든 연락을 하든 전파를 해야 되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냐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즉각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사고를 일단 수습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사고가 환경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주변의 주민들이나 노동자들한테 건강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분석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사고가 왜 났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사법 조치들을 해야 돼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고가 줄어들고 피해가 줄어드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각 부분별로 좀 따져볼게요. 예방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이게 화학사업장이다 보니까 워낙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기도 한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해서 회사하고 노동조합하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통과를 해야 일단 여기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 공사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상당수 무시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계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동의를 얻기 전에 그냥 노동부에 보내고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도장이 없는데도 봐주고 그래 넘어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무실화되어 있죠. 화평법하고 화강법. 화평법은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까 1년에 300개씩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어떤 평가들을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이고요. 화학관법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물질들을 사용할 때 어떤 관리들을 해야 하는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요. 이 법 자체는 최근에 좀 많이 보완이 됐고 강력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는 건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고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 등록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화학물질 분류에 관해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렇게.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요새 여러분 일본하고 무역 전쟁 하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물질들 갖고 싸우다 보니까 솔직히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주들은 일본하고 경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화학물질 관리법하고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률을 풀어달라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슨 상관이라고.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예방 조치들을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금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노동자들을 주체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노동부 자기들이 나와서 사업주들 관리 감독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고 더구나 위험한 거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야 어쨌건 노동조합도 있고 회사하고 정기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대산 석유화공단에 있는 플랜트 노동자들 거기 들어가서 건설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SM 유출사고 났을 때도 당신들은 하청 노동자들이니까 조사단에 들어오지 말고 특별근로감독할 때도 참여 못한다 이래가지고 한참 싸웠었죠. 그 싸워서 겨우겨우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지금 문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처벌이 너무 약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산부인 11개월 무시하고 이것도 벌금 제도 있거든요. 근데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돈 내고 말이죠. 얼마나 이런 현실입니다. 즉각조치 단계에서 보시면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었나? 우리가 아니라 회사나 각 기관들은 제대로 대응을 했냐? 신고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하나토탈 사고 때 그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셨어요? 우리 불나면 어디다 전화하죠? 119. 화학사고 나도 마찬가지로 119 전화합니다.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이 하나토탈 관리자가 자기가 아는 소방서 직원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19로 전화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되잖아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미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숨길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될까 싶어서. 그 긴급 대피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사내 방송들이 있기는 하지만 곳곳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 대피하는데 한참 걸렸고 꼭대기 올라가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내려오자마자 방송 듣고 내려오자마자 냄새 맡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고 주민들한테는 주민권지 시스템 제대로 안 돼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이게 SM 하나토탈 사건 이후로 바뀐 부분이긴 한데 그 정부에서 하는 긴급재난 문자를 활용을 하죠. 그 전까지는 이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하냐라고 했더니 이장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마을 방송을 한다. 그런데 뭐 여기가 저기 60, 70년대 농촌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을 방송한다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긴급문자 시스템을 왜 활용을 안 하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계속 법적으로 미비하다. 그거는 시 차원에서는 못하고 충남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변명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며칠 안 돼서 암모니아 유출 사고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그냥 긴급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되는 거였어요,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죠. 그 방제 같은 경우는 장비나 인력, 경로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학 물질에 따라서 불이 났을 때도 불을 끄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뿌리면 오히려 더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모래로 덮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솜으로 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장비나 인력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이 주민고지의 문제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토탈 SM 수사고 났을 때 이게 방송 내용하고 문자 내용을 뽑아놓은 겁니다. 다량의 증기가 발생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니까 외출을 삼가라. 악취는 스티로폼 원료 성분이고 유해화학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정보일까요? 물론 주민들한테 너무 막 겁을 줄 필요는 없어요. 막 큰일 납니다.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건 너무 축소한 거죠. SM의 요 MSDS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질의 정보를 다 정리해 놓은 문서인데요. SM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인화성도 있고 급성독성, 피부독성, 눈송산성, 발암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해화학 물질은 아니다. 그냥 악취다. 이렇게 축소하고 사고를 축소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정보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조치에서는 어떨까요? 통계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실해요. 아까 제가 6번이라고
조회가 된다고 보여드렸는데 그걸 이제 각각 개별 사건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피해자, 사망자 다 빵빵빵, 그리고 사고 원인 그냥 작업자 부주의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이 사고가 왜 났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통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도 축소되고 있고요.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거의 안 되고 있지만 이번에 SMG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시민합동조사단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기로 했죠. 마지막 단계, 분석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새로 예방 조치들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사고 원인 조사가 정말 부실하거든요. 저는 특히나 그 노동자들 산업재해 같은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여실히 느끼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선 살인사건이 났을 때 사람이 칼에 푹 찔리면 죽었으면은 부검하잖아요. 그 부검한 보고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뭐 칼이 얼마나 깊이 찔려가지고 뭐 몇십몇 분에 칼이 찔려서 피가 얼마가 나왔고 이런 보고서는 잘 만들어요. 화학사고 빵 터지면 뭐 어디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서 물질이 얼마가 나왔고 이런 조사는 잘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안전보건공단 이런 데서 와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살인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왜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없어요. SM 사고 같은 경우도 어디가 막혀가지고 이거를 돌렸더니만 돌려가지고 쌓아놓은 창고에서 가스 유증기가 나왔다더라. 그건 알겠어. 뭐 대충 설명드리니까 다 알겠는데 왜? 이걸 막혔는데 왜 공장을 안 끄고 이걸 밖으로 돌렸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조사에. 그래서 우리 합동조사단이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이거는 그냥 천재지변 뭐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다. 그 의도가 뭔지까지 밝혀야 진짜 제대로 된 사고 원인 조사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그 내용이 마지막 보고서에는 들어갔죠. 일반적으로라면 이거 공장을 껐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품을 계속 뽑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바이패스 시켰다. 그 판단은 상당한 고의충이곤 했다라는 것까지 조사 보고서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라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한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지난 SM 사고처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합동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근로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것이죠. 재발방지책 같은 경우도 처벌도 미비하고 이게 사고가 터지면 그냥 작업자 부주의, 개인들이 실수해서 그 사고가 났다라고만 치부를 해버리면 사실 개선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정말로 그 사고가 실수해서 난 사고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사고가 나야 될까요?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화평법 생긴 계기가 이런 강의 좀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고 있죠. 이 사고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불산을 탱크로리에 싣고 와가지고 연결하던 그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사고를 실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실수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럼 대책을 세워야죠. 여기는 뭐가 문제냐 하면 화학공장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탱크를 하나 싣고 와서 꽂아가지고 뭔가 가스를 주입한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 뭐 택배 받는 것도 아니고 놓고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작업은 운전해 이걸 싣고 온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화학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크게 책임을 지고 네. 이게 뭐 그냥 기름 넣는 게 아니라 가스나 이런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압력, 습도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것들을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해서 사고가 났네.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그동안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되어 왔다는 거는 살펴봤는데 우리는 좀 어땠을까요? 사고가 계속 터졌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터지면 이 화학 회사들은 돈으로 무과를 하죠. 배상들을 해주고 물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 사고가 다시 안 나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설비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걸로 끝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한 재작년 전부터 이런 서산 시민사회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 같이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도 만들었고 시민사회 환경협의회도 만들어졌고 이런 단체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환경협의회나 이런 쪽에 예전에는 이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되게 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적대적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민들이랑 시민단체들이랑 자꾸 자기 회사 욕하니까 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잘하고 있는 건 이분들이 지금 계속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 둘 사고가 터졌을 때도 합동조사라는 방식으로 함께 해왔다는 것들이 좀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방수소에 중독돼가지고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해볼까요? 첨정놀이 같은 건데요. 이 사고를 좀 설명해 드리면 화학 현장에 사고가 어디서 났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밑은 탱크입니다. 탱크 안에 폐유가 가득해요. 여기에 얘가 굳으니까 이걸 돌려주는 모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사람 2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는 원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혀주지 않았고 들어가서 한 사람이 쓰러져갖고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두 사람이 작업하려고 손기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지 한 사람이 얼마 없다 쓰러졌고 자기가 들어가서 꺼내왔다. 그런데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의식을 못 찾았고 한달후에 죽었다. 설명이 되나요? 뭐가 이상하죠? 이거를 진실을 밝히려면 정보가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쓰고 들어갔던 손기 마스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손기 마스크는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이 공장 설비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면으로
바람을 계속 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보호구죠. 뭐 밖에서 무슨 가스가 있던지 간에 그냥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막 이 사람이 호흡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기를 막 쏴주는 마스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으면 모를 수가 없죠.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이 바람이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최소 3m가 넘어요. 그리고 수직 사다리가 있어요. 쓰러진 사람을 자기가 이미 거기 가스가 차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놓고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찾아야죠. 이거는 사실은 밝히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다들 입을 닫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뭐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시스템의 문제예요. 우리 소위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디 탱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작업하는 거 밀폐 공간이라고 하고 그런 거 작업할 때는 굉장히 규정들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뻥 뚫려 있어도 요거를 피트라고 하는데 구덩이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밀폐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가스는 이 까놨는 가스 같으면 여기 꽉 차겠죠. 완전 밀폐 공간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작업을 밀폐 공간 작업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은 거죠. 밀폐 공간 작업이면 밖에 남수가 계속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서로 무전기를 차고 있어야 되고 수시로 이런 체크를 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적용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